방콕의 습한 열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저녁. 봉비판 가문의 저택 다이닝 룸은 차가운 침묵과 은근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놓인 긴 식탁에는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즐비했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짓눌려 있었다. 니사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옮겼고 그녀의 옆에는 낡은 셔츠를 입은 남편 파킨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여동생 리사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금박이 입혀진 화려한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리사는 의도적으로 와인잔을 세게 내려놓으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고요한 식탁을 날카롭게 갈랐다. 리사는 손에 든 초대장을 식탁 중앙으로 거칠게 던지며 니사를 향해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하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파티 초대장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은 파킨의 허름한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언니가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 것이 가문의 수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니사는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고 파킨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 역시 리사의 말에 동조하며 파킨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모욕을 주었지만 파킨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물을 마실 뿐이었다. 리사가 파킨과 결혼하게 된 것은 순전히 가문의 강요와 리사의 이기심 때문이었는데 원래 파킨과의 혼담은 리사에게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파킨이 직업도 없고 배경도 없는 무능력한 남자라는 소문이 돌자 리사는 부모님을 설득해 자신 대신 언니인 니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니사는 가족의 평화와 회사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결혼을 받아들였고 지난 1년 동안 파킨은 처가살이를 하며 온갖 수모를 겪어왔다. 하지만 니사가 관찰한 파킨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능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는 항상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니사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묵묵히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세심한 남자였다. 그녀는 때때로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알 수 없는 예리함과 고독을 발견하곤 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리사의 조롱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는 이번 파티에 자신이 새로 사귄 재벌 2세 남자친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자랑하며 니사와 파킨도 억지로라도 참석하라고 강요했다. 그녀의 의도는 뻔했는데 화려한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한 니사 부부를 세워두고 자신의 우월함을 돋보이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어머니는 파킨이 입고 갈 양복이나 있겠냐며 비웃었고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가문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니사는 거절하려 했으나 파킨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대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파킨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주제를 알라며 비아냥거렸고 그가 파티장에서 망신을 당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게 만들겠다는 사악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니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파킨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부모님과 리사가 거실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니사와 파킨은 식탁에 남아 뒷정리를 도왔고 하인들조차 그들을 주인으로 대접하기보다는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니사는 남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가슴이 아팠지만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를 보호할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날 밤 침실로 돌아온 니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파킨에게 사과했고
리사의 무례함과 부모님의 냉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파키는 침대에 걸터앉아 낡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리사의 사과를 듣고 책을 덮으며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리사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리사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번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파키는 리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암호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긴급 메시지들이 와 있었는데 발신자는 모두 하그룹의 비서실장과 고위 간부들이었다. 그는 익숙한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고 그 모습은 낮에 보았던 무기력한 대릴사위와는 전혀 다른 냉철한 지배자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자신을 기만했던 이들에게 진정한 힘의 차이를 보여줄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리사는 자신의 방에서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리사와 파킨을 파티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낄낄거렸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파킨이 입고 올 싸구려 양복과 리사의 당황한 표정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지만 정작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파티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하그룹의 파티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라 그룹의 후계자 승계를 공식화하는 자리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리사는 그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에만 정신이 팔려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파키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리사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파킨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파티 준비를 위해 일찍 퇴근하겠다고 말했고 파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녀오라고 배웅했다. 리사가 차를 타고 사라지자 파킨은 정원 가위를 내려놓고 뒷문으로 들어온 검은 정장의 남자와 마주쳤는데 그 남자는 파킨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깍듯한 예우를 갖췄다. 남자는 회장님의 지시사항과 파티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올렸고 파킨은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를 받으며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임을 예고했다. 회사에 도착한 리사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하그룹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마음이 심란했다. 동료들은 하그룹에 숨겨진 후계자에 대한 추측을 내놓으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지 떠들어댔고 리사는 자신의 남편이 그 대화의 주인공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점심시간에 리사로부터 파티 드레스 코드를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내용은 리사가 가진 옷 중에는 어울리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리사는 한숨을 내쉬며 퇴근 후 렌털 쇼베라도 들러야겠다고 생각하며 파킨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길 바랄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고 습도는 더욱 높아져 불쾌 지수를 높이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다가올 파티에 혼란을 예고하는 듯 했다. 파키는 자신의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스위스 은행의 블랙카드와 하그룹의 최상위 보안 등급을 나타내는 배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은둔 생활을 되돌아보았고 리사를 만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이제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을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방콕의 오후. 리사는 퇴근길에 들른 렌털숍의 좁은 탈의실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고른 드레스는 유행이 지난 차분한 남색 롱드레스였는데 옷감은 낡아 윤기를 잃었고 장식조차 거의 없는 수수한 디자인이었다. 리사가 오늘 입을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현재 리사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오늘 밤 파티에서 쏟아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교를 견뎌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파킨이 상처받지 않을지 걱정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리사는 현관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소란스러운 열기와 향수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고, 거실은 리사를 치장하기 위해 방문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리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며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몸을 감싼 붉은색 드레스는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박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그런 리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리사가 들어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철저히 무시하며 오직 리사의 아름다움만을 찬양하기에 바빴다. 리사는 리사가 손에 든 저렴한 의상 커버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리사의 드레스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며 그런 걸레 같은 옷을 입고 하그룹의 파티에 갈 생각이냐고 비아냥거렸고, 파키는 아예 거짓골로 나타날 셈이냐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리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계단을 올라갔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고, 그녀는 방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에 들어선 리사는 침대 위에 놓인 파킨의 낡은 정장을 보고 가슴이 아려왔는데, 그것은 그가 결혼식 때 입었던 유일한 양복으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파킨은 욕실에서 나와 젖은 머리를 털며 리사를 맞이했고, 그녀의 어두운 표정을 살피더니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리사는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메어주며 오늘 파티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파키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자신은 괜찮으니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오히려 그녀를 격려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그 깊은 곳에는 리사가 이해할 수 없는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고급 리무진으로 향했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리사와 부모님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나갔다. 파키는 평소와 다름없는 낡은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그들 뒤를 따랐는데, 이를 본 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며 당장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파키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잠시 처리할 일이 있어 따로 출발하겠다고 말했고, 파티장 입구에서 만나자고 정중하게 제안했다. 리사는 파킨의 말에 배를 잡고 웃으며 버스라도 타고 올 셈이냐고 조롱했고, 부모님 역시 차라리 오지 않는 게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핀잔을 주었다. 리사는 파킨과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파킨은 그녀의 등을 떠밀며 리무진에 태웠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리사에게 눈짓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결국 리사는 억지로 채 올랐고, 리무진은 굉음을 내며 출발하여 홀로 남겨진 파킨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가족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파킨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고, 굽었던 등을 펴자 그의 주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검은색 밴 세대가 소리 없이 나타나 저택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건장한 경호원들과 스타일리스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파킨을 에워쌌다.
선두에 선 비서실장이 파킨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했고, 파킨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준비된 바엔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벤 내부는 이동식 드레스룸으로 개조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완성한 최고급 맞춤 슈트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파킨은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착용했는데,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핏은 그의 탄탄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숨겨왔던 귀족적인 기품을 단번에 드러냈다. 스타일리스트는 그의 머리를 정갈하게 넘겨 강인한 인상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파킨은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참여 준비를 마쳤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무능한 대릴사위가 아니라 거대 제국을 이끄는 젊은 군주의 모습 그 자체였다. 준비를 마친 파킨이 차에서 내리자 차고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엔진 배기음이 들려오며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어둠을 뚫고 나타난 것은 태국에 단 한 대뿐인 하이퍼카 코닉세그 제스코였는데, 날렵한 차체와 압도적인 포스는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경호원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었고, 파킨은 운전석에 앉아 스티어링 휠을 잡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이제 그는 니사를 구하고 자신을 기만했던 자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사자처럼 포효하는 엔진과 함께 밤거리를 질주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파티 장소인 방콕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앞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상류층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리사와 부모님은 리무진에서 내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즐기며 레드카펫을 밟았고, 리사는 그들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따라갔다. 리사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재벌 3세 타나용은 오만방자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며 리사를 훑어보았고, 남편은 어디에 두고 왔냐며 비꼬는 말투로 리사의 신경을 긁었다. 리사는 주먹을 꽉 쥐며 파킨이 곧 올 것이라고 작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멈출 줄 몰랐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장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리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고 공기는 차갑기만 했다. 리사는 타나용의 팔짱을 낀 채 샴페인 잔을 들고 다른 사격의 명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리사의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떠들어댔다. 주변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리사를 동정하거나 비웃었고, 리사는 구석진 자리에 서서 입구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파킨이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사의 조롱은 심해졌고, 파킨이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며 내기까지 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소란이 커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밖으로 쏠렸다. 발렛 파킹 직원들이 당황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묵직한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흔한 슈퍼카의 배기음과는 차원이 다른 지면을 울리는 압도적인 소리였기에 파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대화가 끊기고 정적이 흘렀다. 리사와 타나용조차 잔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입구를 주시했고, 리사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검은색 SUV, 경호 차량들이 먼저 도착하여 입구의 도로를 통제하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정체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도열한 사이 마침내 은빛 섬광처럼 빛나는 코닉세그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그 압도적인 자태에 취재진의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졌고 리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차문이 날개처럼 위로 열리며 리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의 파킨이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방콕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와 다름없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만 개의 빛을 산란시키며 참석자들의 보석과 경쟁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태국 상류 사회의 정점에 있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이곳은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화려했지만, 구석에 홀로 선 니세게는 그저 숨막히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웨이터가 지나갈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 애썼고, 남루한 드레스 자락을 꽉 쥔 손끝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볼룸 중앙에서는 리사가 타나용의 팔짱을 낀 채 마치 파티의 호스트라도 된 양거만한 태도로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조명을 받아 불타는 듯 강렬한 색채를 뽐내고 있었다. 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니사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언니가 얼마나 한심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떠벌렸고,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듯 킬킬거하며 니사를 향해 노골적인 시선을 던졌다. 타나용은 리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파킹 같은 무능한 놈은 이런 자리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으니 경비원에게 쫓겨났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봉비판 부부 역시 딸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를 치며 자신들의 체면치레에 급급했는데, 그들은 니사가 가문의 수치인 양철저히 외면하고 유력 인사들에게 명함을 돌리는데 열중했다. 니사의 아버지는 하그룹의 간부로 보이는 사람에게 굽실거리며 자신을 소개했고, 어머니는 부인들에게 리사의 미모와 타나용의 재력을 자랑하느라 침이 마를 정도였다. 니사는 가족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비참함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티장의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하그룹의 차기 회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후계자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는데, 누구는 해외 유학파 엘리트일 것이라 했고, 누구는 베일에 쌓인 천재 경영인일 것이라고 떠들었다. 리사는 타나용에게 귓속말로 아마 우리랑 아는 사이일지도 모른다며 김칫국을 마셨고, 만약 그와 줄이 닿는다면 자신들의 사업이 날개를 달 것이라며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호텔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창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을 내다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던 소음은 순식간에 파티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음악 소리마저 묻힐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평범한 자동차의 엔진음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야수가 포효하는 듯한 묵직하고 압도적인 진동이었기에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테라스와 입구 쪽으로 몰려들었고, 리사와 타나용도 인파를 헤치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호텔 정문 앞 도로는 이미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고, 일반 차량의 진입은 철저히 차단된 상태였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경호원들은 귀에 인이어를 꽂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국가 원수의 방문을 방불케 하는 삼엄한 분위기였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검은색 SUV 차량 10여 대가 열을 맞춰 진입했는데, 그 위용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육중한 차체들이 부드럽게 멈춰 서자 훈련된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차하여 도열했고,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은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완벽했다.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런 대규모 경호 병력이 동원되었는지에 대해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경호 차량들 사이로 은빛 섬광처럼 빛나는 하이퍼카 코닉세그 제스코가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태국 내에서는 실물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 전설적인 슈퍼카는 날렵한 유선형 차체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차가 호텔 로비 바로 앞에 멈춰서고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단 하나의 문으로 집중되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밤을 낮처럼 밝혔고 호텔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레드카펫을 정돈하며 귀빈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저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애썼고 타나용은 자신의 스포츠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차의 위험에 기가 죽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리사 역시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지만 왠지 모를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며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코닉세그의 운전석 문이 독특한 방식으로 회전하며 위로 열리자 가장 먼저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구두가 지면을 딛는 모습이 보였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또각 소리가 들릴 듯 선명했고 이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바지 주름이 드러났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훤칠한 키와 탄탄한 어깨를 자랑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타고난 귀족적인 우아함과 지배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다. 남자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고개를 들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2층 볼룸에서 내려다보던 사람들까지 일제히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말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 날카롭지만 깊이 있는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리사의 남편이자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파킨이었다. 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옆에 있던 타나용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입을 딱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1년 동안 집안일이나 하며 구박받던 그 남자가 지금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슈퍼카를 타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채 나타났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파키는 주변에 소란이나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재킷 단추를 잠그며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호텔 지배인과 하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광경은 파킨의 지위가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부리는 절대적인 권력자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파킨이 로비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서며 길을 터주었다. 그는 곧장 엘리베이터가 아닌 중앙 계단을 통해 볼룸으로 향했는데 그가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떨어질 줄 몰랐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시선의 끝은 오직 한 사람.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니사를 향해 있었다. 볼룸 입구에 파킨이 나타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숨을 멈추었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니사는 다가오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얼굴은 매일 아침 보던 남편이 맞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리사는 파킨이 자신들 쪽으로 걸어오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방금 전까지 내뱉었던 조롱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공포를 느꼈다. 부모님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타나용은 파킨의 눈빛과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파키는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거침없이 지나쳤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옷자락에서 풍기는 서늘하고 묵직한 향기가 그들을 압도했다. 니사의 앞에 멈춰선 파키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어붙어 있는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차가웠던 그의 표정을 순식간에 녹이며 니사가 알고 있던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한쪽 손을 내밀었고 마치 왕자가 공주에게 춤을 청하듯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세를 취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파킨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니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니사가 손을 잡는 순간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어주며 무언의 용기와 확신을 전해주었다. 니사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약속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하그룹의 현 회장이자 파킨의 아버지인 노신사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나타나 파킨과 니사 앞에 섰다. 회장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파킨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향해 선언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자 그룹의 새로운 주인을 소개하겠다고 말하며 파킨을 가리켰다. 회장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장례는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갈채로 뒤덮였고 파킨은 니사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니사는 쏟아지는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파킨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함을 느꼈다. 반면 구석으로 밀려난 리사와 부모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파킨은 니사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나갔고 사람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길을 열어주었다. 리사는 질투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그녀와 니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 파키는 귓속말로 니사에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오늘 밤 당신을 여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삭였다.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 니사를 앉힌 파키는 웨이터에게 최고급 와인을 주문하며 주변에 몰려든 재계 인사들의 인사를 여유롭게 받아주었다.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니사를 무시했던 태도를 180도 바꿔 아첨과 칭찬을 늘어놓으며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니사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파키니 곁에서 그들의 접근을 적절히 차단하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음을 깨닫고 안도했다. 그때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쭈뼛거리며 파킨의 테이블로 다가왔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비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파킨에게 사위라고 부르며 친한 척을 하려 했지만 파킨은 와인잔을 든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날카로워 다가오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파킨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을 기생충이라고 부르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혀버렸고 부모님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파키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니사에게 시선을 돌리며 오늘 밤은 오직 내 아내를 위한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고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모욕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부모님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리사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치마를 쥐어뜯었다. 파키는 리사의 손등에 키스하며 이제부터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모두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니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을 짓누르던 굴레가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이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구원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랜드 볼룸의 중앙 무대 위로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고, 마이크를 잡은 하그룹의 회장은 자애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으로 아들 파킨을 소개했다. 장내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귀빈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고, 회장의 입에서 파키니 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이자 차기 회장이라는 사실이 공표되자마자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파킨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회장의 확신에 찬 태도는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파킨은 아버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청중을 응시하며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파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최신 음향시설을 타고 흐르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신분을 감추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이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한 자신만의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돈과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진솔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고, 장내에는 숙연한 감동마저 감돌기 시작했다. 연설 도중 파키는 시선을 돌려 옆에 서 있는 니사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냉철함을 거두고 한없이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니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사람이자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준 여인이라고 소개했다. 니사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파키는 그녀의 손을 잡아 높이 들어 올리며 그녀야말로 하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함을 만천에 알렸다. 사람들은 니사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는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씻어내리는 위로와도 같았다. 반면 무대 아래 구석진 곳에 서 있는 리사와 부모님의 표정은 참담함을 넘어 공포로 얼룩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리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자신이 그동안 파킨에게 저질렀던 모욕적인 언행들을 떠올리고 전율했다. 그녀는 타나용의 팔을 붙잡고 이게 꿈이라고 말해달라며 애원했지만 타나용 역시 겁에 질려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거리를 두려 했다. 타나용은 하그룹의 후계자를 적으로 돌린 여자와 엮였다가는 자신의 지방까지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다. 니사의 부모님은 서로를 탓하며 작은 목소리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파킨을 너무 구박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비난했고, 어머니는 당신도 똑같지 않았냐며 반박했다. 하지만 그들의 다툼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 금세 잦아들었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든 파킨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니사를 가문의 수치라며 무시했던 그들은 이제 니사가 자신들의 유일한 동아줄임을 깨닫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무대 쪽으로 다가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은 곧바로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가로막혔고, 경호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버지는 자신이 파킨의 장인이라며 소리를 쳤지만 경호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마치 불청객 취급하며 뒤로 밀어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하객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고, 평소 봉비판 가문에 오만함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꼴좋다는 표정으로 조소를 보냈다. 리사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지 못해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도망칠 곳조차 없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파킨과 니사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 방금 전까지 니사의 드레스를 촌스럽다고 비웃던 귀부인들은 이제 그 드레스가 심플하고 우아하다며 칭찬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들은 니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앞다투어 명함을 건넸고 니사가 평소에 좋아하던 브랜드가 무엇인지 물으며 선물을 보내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니사는 그들의 태세 전환에 혀를 내둘렀지만 파킨이 가르쳐준 대로 당황하지 않고 우아한 미소로 응대하며 하그룹 안주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파킨은 니사의 허리를 감싸 안고 능숙하게 사람들을 리드하며 그녀가 피곤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니사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대신 대답해 주었고 그녀가 잠시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추며 대화했다. 니사는 그런 파킨에게서 낯설지만 듬직한 남성미를 느꼈고 자신이 알던 다정한 남편에게 이런 리더십과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설레었다. 파티가 중반으로 접어들자 파킨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니사를 이끌고 2층의 VIP 전용 발코니로 향했다. 소란스러운 연회장과 달리 발코니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자랑했다. 니사는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얼굴을 식혔고 파키는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며 폭풍처럼 지나간 시간들을 되새겼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니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파킨에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혹시 자신이 실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질문했다. 파킨은 그녀를 돌려세워 눈을 맞추며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신분을 숨긴 것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진실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찾았으니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때 발코니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니사는 황급히 파킨의 품에서 떨어졌지만 파킨은 여유롭게 고개를 돌려 불청객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리사와 부모님이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따라 올라와 서 있었는데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리사는 눈화장이 번진 채 울먹이고 있었고 부모님은 파킨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은 모두 잊고 가족으로서 다시 잘해보자며 애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잃어버릴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파킨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되물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니사에게 가했던 정신적 학대와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욕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잊힐 수 있는 실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부모님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파키는 니사가 원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자비일 뿐이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다. 니사는 바닥에 엎드린 가족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과 연민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파킨의 팔을 잡으며 그만하면 되었다고 작게 속삭였고 그들이 더 이상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파킨은 니사의 뜻을 존중하여 고개를 끄덕였지만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들을 끌어내리라고 명령했다. 리사는 끌려가면서도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니사는 고개를 돌려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것은 니사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가족들이 사라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파키는 니사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냐고 물었고, 니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니사가 아니었으며 파킨의 곁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강해져야 함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그룹의 권력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연회장 한편에서는 하그룹의 경쟁사인 S그룹의 수뇌부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파킨의 등장이 자신들의 사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S그룹의 부회장인 수라는 파킨의 과거 행적을 캐내어 약점을 잡으라고 비서에게 지시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파킨이 1년 동안 무직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언론에 퍼뜨릴 계획을 세웠고, 이를 통해 하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주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파킨과 니사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오자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고, 유명 인사들이 그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파킨은 니사를 배려하여 그녀가 피곤하지 않도록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자신은 주요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며 경영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니사는 멀리서 파킨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매력적인 남자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 그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주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파티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대형 스크린에는 하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고 파키는 다시 무대에 올라 마무리 발언을 했다. 그는 하그룹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중심에 자신의 아내인 니사가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니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여성 참석자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자아냈다. 니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파킨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수라 부회장이 보낸 하수인이 기자들 틈에 섞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파킨에게 지난 1년간의 공백기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의구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파킨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질문을 경청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해 질문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니사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파킨은 그녀를 안심시키듯 눈빛을 보낸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공백기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으며 바닥에서부터 세상을 배우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또한 그는 구체적인 경영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며 질문자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의 논리 정연하고 힘있는 답변에 질문자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파킨의 압승으로 끝난 설전은 오히려 그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위기대처 능력에 감탄하며 다시금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수라 부회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파킨의 과거지사뿐만 아니라 니사의 가족 문제까지
들추어내어 스캔들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파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 파티장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암투와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파킨과 니사는 이제 막 거대한 전쟁에 서막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파킨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눈치챘고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배후를 조사하게 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니사를 건드리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그의 주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니사 또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파킨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에게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었다. 밤이 깊어가고 파티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자 파킨은 니사를 에스코트하여 밖으로 나갔다. 호텔 입구에는 여전히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두 사람의 모습을 담기에 바빴다. 파킨은 니사를 보호하듯 감싸 안고 차에 태웠고, 코닉세그는 다시 한번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서 니사는 파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피곤함을 달랬고, 파킨은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니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코닉세그가 묵직한 배기음을 내며 멈춰 선 곳은 낡은 봉비판 저택이 아닌 방콕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하나콘 타워의 펜트하우스 전용 주차장이었다. 니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당황하며 파킨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안심하라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통유리로 된 거실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광경이 니사를 맞이했다. 그곳은 지난 1년 동안 좁은 처가방에서 지냈던 파킨이 원래 누렸어야 할 삶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니사는 고급 대리석 바닥과 모던한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을 둘러보며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파킨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니사에게 건네며 이곳이 자신이 결혼 전까지 살았던 집이자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 보금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니사를 소파에 앉히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홀가분함이 담겨 있었다. 니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신감보다는 그가 감내했을 외로움과 고독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파티장에서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온 리사와 부모님은 거실에 모여 앉아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다. 리사는 비싼 드레스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며 파킨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화병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어머니는 파킨이 재벌 후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니사에게 그를 빼앗긴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고 아버지는 앞으로 닥쳐올 하 그룹의 보복과 끊길 거래처들을 생각하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집안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인들은 주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리며 정막을 깼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룹의 경쟁사 S그룹의 수라 부회장 비서실이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제안은 그들에게 동아줄과도 같은 유혹적인 내용이었다. 수라 부회장은 파킨의 과거와 약점을 공유해준다면 봉비판 가문의 사업을 지원하고 빚을 해결해주겠다는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탐욕에 눈이 먼 부모님과 질투에 사로잡힌 리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니사와 파킨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음모에 가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태국의 모든 언론과 SNS는
파킨의 정체 공개와 하그룹의 승계 소식으로 도배되었지만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S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풀어놓은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부대가 파킨의 1년 공백기를 무능함과 방탕함으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기사들은 그가 경영 수업을 땡땡이 치고 처가에 얹혀 살며 무의도식했다고 비난했고, 리사와의 결혼 또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정략적인 쇼윈도 부부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파킨은 조간신문을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사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파킨은 동요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리사에게도 함께 회사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 열릴 긴급 이사회와 기자회견에서 리사가 곁에 있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리사는 두려움을 떨치고 당당하게 그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파킨이 선물한 세련되면서도 기품 있는 정장을 입은 리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더 이상 과거에 주눅든 리사가 아님을 다짐했다. 하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로빈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파킨과 리사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기자들을 대동한 리사와 부모님이었다. 그들은 밤새 준비한 듯 초췌한 분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파킨이 재벌이 된 후 조강지처인 리사를 꼬드겨 친정을 버리게 했다고 거짓 폭로를 시작했다. 리사는 언니가 파킨에게 세뇌당했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고, 기자들은 자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셔터를 눌러댔다. 파킨은 가소롭다는 듯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다가 경호원들에게 제지 신호를 보내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으려는 아버지를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하며 기자들을 향해 그들이 주장하는 학대와 버림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형 로비에 스크린이 켜지자 지난 1년 동안 봉비판 저택에 CCTV 영상과 녹음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파킨에게 밥그릇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장모, 그를 하인 취급하며 발길질하는 장인, 그리고 리사의 뺨을 때리며 모욕하는 리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로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고, 거짓 눈물을 흘리던 가족들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방향을 돌려 봉비판 가족을 향해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파킨에 대한 동정론과 처가에 대한 분노로 뒤집혔다. 파킨은 떨고 있는 리색에 다가가 나지막이 경고했는데, 다시는 내 아내와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며 만약 또다시 이런 짓을 벌인다면 그때는 법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처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라 부회장이 이 사진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와 파킨에게 박수를 보내며 등장했다. 그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파킨의 위기대처 능력을 칭찬했지만 곧이어 본색을 드러내며 경영자질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수라는 파킨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가를 망신 준 것은 기업 오너로서 품격이 부족한 행동이라며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핑계로 그의 회장 취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우호 지분과 이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파킨을 압박하려 들었다. 하지만 파킨은 수라의 공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로 비서실장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수라의 면전에 던졌다. 그 서류에는 수라가 S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봉비판 가문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 했던 정황과 언론사를 매수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파킨은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과 기자들 앞에서 수라의 비리를 조목조목 폭로하며 하그룹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수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파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니사를 단상 위로 불러 올렸는데 그녀가 직접 봉비판 가문의 회계장부 조작과 탈세 혐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니사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명확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S그룹과의 커넥션을 설명했다. 이는 가족을 고발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파킨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정의를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니사의 브리핑이 끝나자 장내는 경악과 탄식으로 가득 찼고 수라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리사와 부모님은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어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되었다. 리사는 끌려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지만 파킨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네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파킨은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서서 하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의 낡은 관습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실력과 정직함이 존중받는 투명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니사를 하그룹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 경영 감시를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니사의 능력을 인정한 파격적인 인사였으며 그녀를 단순한 내조자가 아닌 동등한 경영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파킨의 의지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파킨은 니사에게 힘든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고 니사는 당신이 믿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화답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수라의 몰락은 S그룹 본가와의 전면전을 의미하며 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후가 되자 S그룹의 회장이 직접 파킨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노련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선전포고를 했고 하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한 산업 스파이를 심어두었다는 암시를 남겼다. 파킨은 전화를 끊으며 눈빛을 번뜩였고 니사에게 다가올 전쟁을 대비해 보안팀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니사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저녁이 되자 파킨은 니사를 데리고 회사의 비밀 지하 벙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하그룹의 정보망을 총괄하는 최첨단 관제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많은 모니터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니사는 하그룹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파킨은 이곳이 앞으로 우리가 싸울 전장이라며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발휘해 숨어있는 스파이를 색출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니사는 재무팀 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고 그 흔적을 역추적하여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의 명단을 확보했다. 파킨은 니사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라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다. 밖에는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졌지만 벙커 안에서 마주잡은 두 사람의 손은 결코 놓아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방콕의 하늘은 뚫린 듯 폭우를 쏟아붓고 있었고 하그룹 본사 50층의 전략 회의실은
빗소리보다 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짓눌려 있었다. 창밖에서 번개 칠 때마다 회의실 내부가 번쩍였고, 대형 모니터에 표시된 하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S그룹의 악의적인 루머 유포와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했고, 파키는 상석에 앉아 굳게 담은 입술로 보고서를 넘기며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S그룹 회장은 파킨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조작된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동시에 하그룹이 진행하던 핵심 프로젝트의 입찰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니사는 회의실 한 구석에 마련된 별도의 데스크에서 노트북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재무팀과 전략기획실의 서버 접속 로그를 교차 분석하며 정보가 새어나간 구멍을 찾고 있었고, 마침내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암호화된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일반적인 보안 프로그램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패턴이었지만, 숫자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가진 니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고, 범인의 IP 주소가 회사 내부,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니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킨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보고했고, 파킨의 눈썹이 꿈틀하며 그녀가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 속에는 하그룹의 개국 공신이라 불리며 파킨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솜차이 전무가 S그룹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었지만 파킨은 동요하는 대신 니사의 손을 꽉 쥐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다음 작전을 공유했다. 파킨은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임원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지만, 솜차이 전무만은 따로 남게 하여 독대를 청하는 척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솜차이 전무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회사를 위한 조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파킨은 말없이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솜차이에게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를 삼촌처럼 따랐던 기억들을 덤덤하게 이야기하며 그의 양심을 찔렀다. 하지만 솜차이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은 오직 회사를 위해 헌신했을 뿐이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계속했고, 파킨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아래에 있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니사가 찾아낸 솜차이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S그룹 회장과의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솜차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것은 조작이라며 고함을 질러댔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니사가 보안팀과 함께 들어왔고,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솜차이에게 횡령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렸다. 솜차이는 니사를 노려보며 감히 여자가 어디서 나서느냐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니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가 빼돌리려던 기밀 문서가 담긴 USB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쟁이 니사가 아니었으며 하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회사를 위협하는 자를 처단하는 심판관의 모습이었다. 보안팀에 의해 솜차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파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앉았고, 니사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배신감으로 상처 입은 파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니사였기에 그녀는 섣부른 말 대신 따뜻한 온기로 그를 감싸 안았다. 파킨은 니사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당신이 없었다면 이 싸움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했다. 이제 내부의 적을 제거했으니
그들은 본격적으로 외부의 적, 즉 S그룹을 향한 방역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태국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하그룹과 S그룹이 동시에 참여하는 미래경제포럼이 개최되었고 수많은 취재진과 기업인들이 행사장으로 몰려들었다. S그룹 회장은 솜차이를 통해 빼낸 정보로 하그룹을 누르고 대형 정부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파킨을 애송이 취급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줄 생각에 들떠 있었고 옆에 있던 수행원들에게 승리 연설문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하그룹의 대표단이 입장할 때 파킨의 옆에 선 니사의 손에 들린 검은색 서류 가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공개 토론 시간이 되자 S그룹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하그룹의 재정 건전성을 공격하며 파킨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그룹이 곧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는 쇼를 벌였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파킨을 향해 우려 섞인 시선들이 쏟아졌지만 파킨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니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니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고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시켰다. 스크린에는 S그룹 회장이 주장한 데이터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원본 자료와 함께 S그룹이 하그룹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벌였던 불법 해킹 시도와 매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니사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S그룹의 범죄 행위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그들이 훔쳐간 기술은 이미 하그룹이 폐기한 구형 모델이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진짜 핵심 기술은 파킨과 니사가 별도로 구축한 보안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S그룹이 가져간 정보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음을 통쾌하게 폭로했다. S그룹 회장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니사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고 솜차이의 자백 영상까지 공개해버렸다. 영상 속에서 솜차이는 S그룹 회장의 사주를 받았음을 실토하고 있었고 이를 본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S그룹 회장에게 달려들어 해명을 요구했고 생중계되던 방송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파킨은 창백하게 질린 S그룹 회장에게 다가가 비즈니스는 속임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중하지만 뼈있는 충고를 남겼다. 포럼장은 하그룹의 승리감으로 가득 찼고 파킨과 니사는 영웅처럼 환호를 받으며 퇴장했다. 하지만 파킨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S그룹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동시에 S그룹의 주가 조작 증거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S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경영진들은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룹 전체가 해체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파킨은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냉혹한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리사와 부모님은 뉴스를 통해 파킨의 승리 소식을 접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니사에게 면회를 신청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편지를 받아든 니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킨이 보는 앞에서 그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정에 얽매여 자신과 파킨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에게 절연을 통보했고 죗값을 모두 치르기 전까지는 결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날 밤 파킨과 니사는 텅 빈 사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폭풍우는 지나가고 평온함이 찾아왔다. 파키는 니사에게 당신이 오늘 보여준 용기가 회사를 구했다며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라고 치켜세웠다. 니사는 수줍게 웃으며 당신의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니사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신데렐라가 아니라 왕관의 무게를 함께 견딜 수 있는 진정한 여왕이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하지만 S그룹의 몰락으로 인해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면서 하그룹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견제 또한 더욱 커지게 되었다. 파키는 니사에게 앞으로 더 험난한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니사는 두렵지 않다며 파킨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는 파킨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제는 자신이 파킨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고 그들의 눈빛은 다가올 내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룹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니사를 그룹의 부회장으로 공식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니사의 능력과 리더십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니사는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하며 파킨과 함께 하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직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했고 파킨은 단상 아래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완벽한 파트너십의 탄생이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니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1년의 시간을 회상했다. 멸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이었음을 깨달았다. 옆자리에서 운전하는 파킨의 옆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히 돈과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존감과 사랑받을 자격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니사는 조용히 파킨의 손을 잡았고 파킨은 말없이 그 손을 깍지 껴잡으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정리뿐이었다. 파킨은 니사에게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고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니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 될 것임을. 차는 어둠을 뚫고 빗길을 질주했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그들의 앞날을 비추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해진 땅과 맑게 갠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고 처음으로 경영이나 복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취미나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해 대화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대화 속에서 니사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파킨 역시 가면을 벗어던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잠들었고 그 평화로운 모습은 그들이 치렀던 치열한 전쟁과는 대조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맑은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파킨과 니사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묘지로 향했는데 그곳은 파킨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파킨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자신이 찾은 사랑하는 사람 니사를 소개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속했던 대로 훌륭한 가문을 이루고 진실한 사랑을 찾았음을 보고했고 니사 역시 묘비 앞에 절을 하며 파킨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고
마치 어머니가 그들을 축복하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 파키는 니사에게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만의 삶을 살자고 제안했다. 회사의 일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다. 니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 입구에 세워진 차로 걸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길게 뻗은 그림자와 함께 하나의 풍경화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방해물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는 오직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방콕의 교도소는 바깥 세상의 화려함과는 철저히 단절된 회색빛 절망만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한때 최고급 실크 잠옷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리사는 이제 거칠고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은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랑이었던 윤기나는 머릿결은 푸석하게 엉켜 있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공허함만을 담고 있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고 복도를 울리는 교도관의 구둣발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오는 공포의 메트로놈과도 같았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다.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고 어머니는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면회 온 변호사에게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보석을 신청하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S그룹과 연루된 혐의가 너무 중대하여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게다가 하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절망적인 소식만을 전해주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니사에게 연락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변호사는 니사가 이미 모든 접촉을 차단했으며 봉비판 가문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니사를 착취하고 파킨을 모욕했던 그들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리사는 교도소 휴게실에 있는 낡은 TV를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화면 속 뉴스 채널에서는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된 니사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니사는 리사가 그토록 원했던 보석보다 더 빛나는 자신감과 기품을 뿜어내며 하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당당하게 발언하고 있었다. 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질투조차 느낄 수 없는 비참함에 사로잡혔고 자신이 걷어찼던 그 무능한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동아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 하지만 흘러간 시간과 저지른 죄는 눈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하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니사는 창밖으로 펼쳐진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서명을 마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봉비판 저택과 부모님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여 S그룹 불법 자금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니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러나 고통의 기억이 더 많았던 그 집을 처분함으로써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을 고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파킨이 곁에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자 그 떨림은 곧 멈추었다. 파킨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고생했다고 말했고 니사는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파킨은 니사의 결단을 존중하며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두 사람만의 힘으로 써내려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달 후 하그룹과 S그룹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통합법인의 출범을 알리는 거대한 갈라 파티가 열렸다.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니사와 파킨이 처음으로 세상의 정체를 드러냈던 바로 그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티의 주인이자 호스트는 다름 아닌 그들 부부였다.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하그룹의 젊은 회장 부부가 도착하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이 부드럽게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파킨이 먼저 내려 니사를 에스코트했다. 파킨은 짙은 벨벳 소재의 턱시도를 입어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발산했고 니사는 밤하늘의 별을 수놓은 듯한 딥블루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목에는 파킨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직접 디자인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었다. 두 사람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하자 터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축포와도 같았고 사람들의 환호성은 지난날의 조롱과 멸시를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뜨거웠다.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들을 맞이했다. 과거의 니사를 무시했던 사교계의 부인들은 이제 그녀와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고 파킨을 무능하다고 비웃었던 남자들은 그의 경영 철학을 배우고 싶다며 굽실거렸다. 니사는 그들의 달라진 태도에 더 이상 상처받거나 우쭐해 하지 않고 그저 여유로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품위 있게 대처했다. 그녀는 자신이 증명해야 할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파킨은 단상에 올라 취임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는 원고를 보지 않고 니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보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의 사랑이 더 값지다고 고백했다. 그는 기업의 목표가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밝히며 그 중심에 니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니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파킨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파킨은 니사를 이끌고 조용한 테라스로 나갔다. 방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장소와 비슷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그들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파킨은 난간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건네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냐고 물었다. 니사는 고개를 저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목표였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파킨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위에 얹으며 당신이 나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고 속삭였다. 그때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어둠을 수놓으며 축제의 절정을 알렸다. 니사는 화려한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수모와 아픔 그리고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억울함에 눈물 흘리던 밤들, 파킨의 정체를 알고 느꼈던 충격 그리고 가족을 고발하며 느꼈던 고통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지금 이 순간 파킨과 함께 서 있는 단단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용품인 언니도 무능한 남편의 아내도 아닌 하그룹의 부회장이자 파킨의 사랑받는 아내 니사 그 자체로 온전하게 서 있었다. 파킨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니사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니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파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낡은 도서관 건물을 매입했다는 증서이자 그곳을 당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센터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니사가 평소 소외된 이웃과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던 꿈을 기억하고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 니사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파킨의 품에 안겼고 파킨은 그녀를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이마에 키스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평온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파킨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니사는 조수석에 앉아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매력적이었지만 1년 전 낡은 셔츠를 입고 정원을 손질하던 그 남자의 선한 눈빛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니사는 그가 재벌 후계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알아봐주고 존중해주는 유일한 남자이기에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파킨 역시 백미러를 통해 니사와 눈을 맞추며 그녀가 곁에 있어 자신의 세상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장 침실로 향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앞으로 하그룹이 나아가야 할 10년의 청사진이 담긴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다. 파킨과 니사는 재킷을 벗어두고 펜을 들고 나란히 섰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미래와 사회 공헌 계획, 그리고 두 사람의 개인적인 버킷리스트를 채워나갔다. 그들의 대화는 열정적이었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어떤 로맨스보다도 짜릿하고 행복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창밖으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파킨과 니사는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어둠과 함께 사라지고 눈부신 햇살만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니사는 파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파킨은 그녀의 손을 들어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아니, 나를 구원해준 건 당신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돈 많은 괴물로 살았을지도 몰라. 당신이 내게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알려주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포옹했고 그 순간 그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한 쌍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오만한 동생 대신 팔려가듯 결혼했던 여자는 여왕이 되었고 쓸모없는 남자라 조롱받던 남자는 왕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만든 감옥에 갇혔고 선한 의지를 지킨 이들은 승리의 왕관을 썼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승리는 부와 권력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피어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코닉세그의 엔진 소리보다 더 힘차게 뛰는 두 사람의 심장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서로를 향해 뛸 것이다. 파킨과 니사,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